이제까지 우리는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프로세스라는 개념과 그 프로세스를 구성을 하고 있는 스레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즉, 하나의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 스레드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시스템 내에서 유지 관리되어지며 또 동시에 다수의 스레드들이 병행적으로 처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스레드들을 적절히 스케줄링하고 또 스레드 간의 공유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기화 처리하며 교착 상태가 발생되어지는 것과 관계되어지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만 스레드나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는 주체가 되어지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 내의 CPU라는 장치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지는데 사실상 CPU는 어떤 연산을 처리하고 어떤 작업들을 통제하는 각종 제어 신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을 주되에게 처리할 뿐 현재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었죠. 따라서 하나의 CPU가 하나의 프로세스 혹은 스레드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수행하고자 하는 명령과 데이터들은 메모리라는 별도의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놓고 그 메모리로부터 주기적으로 명령과 데이터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일들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장부터는 하나의 시스템 내의 기억 장치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구조화하고 유지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계층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하나의 시스템 내의 기억 장치는 크게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로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집니다.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억 장치로서 주기억 장치라는 것이 있었고 그 주기억 장치를 보조하는 저장 장치로 보조기억 장치라는 것을 두고 있죠. 우리 앞서서 살펴봤듯이 주기억 장치라는 것은 실제 작업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도구들과 재료들을 펼쳐놓는 작업장에 비유해 볼 수 있다라고 했었고 보조기억 장치라는 것은 그런 작업장에 있는 내용들을 반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창고에 비유해 볼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주기억 장치는 반도체 특성을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을 하는 램을 통해서 구성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램은 각 바이트들에 대한 배열을 통해 일련의 데이터들을 입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진 그런 저장 장치입니다. 특히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다수의 명령과 데이터들은 모두 다 CPU 안에 저장되어지지 못하고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 이 주기억 장치 내에 펼쳐놔진다라고 했었죠. 더불어서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는 CPU 이용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즉 CPU가 쉼 없이 사용자 프로그램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근 운영체제는 다중 프로그래밍이라는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즉 주기억 장치 내에 다수의 프로세스들을 탑재해 놓고 각각의 프로세스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번갈아 가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리켰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주기억 장치라는 공간에 다수의 프로세스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탑재되어지고 또 CPU에 의해서 적절히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고 따라서 운영체제는 주기억 장치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우리 다루겠지만 페이징이나 세그멘테이션 등등의 여러 가지 메모리 관리 방법들이 소개가 되어질 것이에요. 특히 하나의 시스템 내의 기억 장치는 시스템 내의 가성비를 향상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즉 동일 가격이라고 한다면 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거꾸로 말해본다라고 하면 같은 성능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메모리를 계층적으로 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가장 상단에 있는 부분은 CPU 내부의 저장 장치인 레지스터에 해당하게 될 것이에요. 레지스터의 모든 내용들을 다 탑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CPU 근처에 램이라고 불리우는 주기억 장치를 탑재해 놓고 이곳에 수행하고자 하는 명령과 데이터들을 적재해 놓는다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주기억 장치는 시스템의 전원이 차단되어지면 그 내용을 유지할 수 없는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현재 시스템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명령과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기억 장치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메인 메모리를 기준으로 해서 메인 메모리보다 더 위쪽에 있는 부분들을 내부 메모리라고 부르게 되어지고 메인 메모리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외부 기억장치라고 구분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외부 기억장치 부분들이 아니라 내부 기억장치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이에요. 이 외부 기억장치 혹은 보조 저장장치라고 불리어지는 부분들은 이번 학기 후반부에 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스템 내의 기억장치에 대한 계층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피라미드에 대한 얘기만 한번 살펴볼 것인데, 일단 외부 메모리냐 내부 메모리냐라는 것은 용도, 즉 역할에 따라 기억장치를 구분을 한 것이죠. 반영구적인 저장이냐 아니면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의 저장이냐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만 궁극적으로 실행되어지기 위한 명령과 데이터들은 모두 다 CPU 레지스터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CPU 안에는 레지스터라는 저장 공간을 충분히 많이 탑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일단 CPU라는 것이 굉장히 집적도가 높은 전자회로인 거잖아요. 따라서 저장 공간들을 많이 집어넣는 데 있어서 공간적 제약에 뒤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장 공간들을 집어넣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CPU 자체의 크기도 커질 것이고 또 CPU의 제작 비용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어지는 문제가 발생되어지겠죠.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기 위해서는 잦은 접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빠르게 접근되어질 수 있기는 하나, 그 공간들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어져서 상대적으로 다른 기억장치에 비해서 적은 용량만 탑재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처리되고자 하는 프로세스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주기억장치에 탑재가 되어져 있을 텐데, 이 주기억장치는 아무래도 CPU 바깥에 따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CPU 레지스터보다는 좀 더 느리게 동작하지만 값싼 기억장치를 통해서 구축을 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더불어서 주기억장치는 전기적인 신호에 따라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현재 전원이 차단된 이후에는 데이터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당장 수행 중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현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데이터들을 반영구적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기적인 신호가 아닌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을 할 수 있는 보조 기억장치를 통해서 전원이 차단된 이후라도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주기억장치보다는 훨씬 더 느리게 동작하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값싼 저장 단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억장치보다 더 많은 크기를 탑재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피라미드 아래쪽으로 갈수록 접근 속도는 점점 느려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바이트당 저장 단가는 저렴한 특징들을 갖게 될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많은 용량들을 탑재할 수 있는 장점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만 현재 사용 빈도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현재 CPU 레지스터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과정 중에 빈번하게 각 레지스터의 값들이 참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반면에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들은 처음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혹은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로 읽어드리는 과정에서만 접근이 되어질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접근 빈도가 좀 더 낮은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역시 메인 메모리의 내용은 현재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다 탑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당장 CPU에 의해서 처리되어지는 명령과 데이터만 레지스터로 가져가게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명령과 데이터가 처리되어지는 동안에는 다소간 접근되어지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이뤄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본다라고 하면 사용 빈도가 높은 이 피라미드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애들은 좀 더 빠르게 접근되어질 필요가 있고, 그래야 시스템이 빨리 동작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메모리를 통해서 구축하게 되어질 것이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밖에는 탑재할 수 없다라는 제약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속도가 빠른 메모리를 통해서 모든 부분을 다 구축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그런 구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주기억 장치와 같은 상대적으로 하위 구성의 메모리를 비싸고 빠른 메모리로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치 비싸고 빠른 메모리로 주기억 장치를 구성한 것과 비슷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시스템의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CPU 레지스터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는 속도 차이가 완연하게 발생되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 메인 메모리와 CPU 레지스터 사이의 속도 차이를 완충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캐시 메모리를 또 보조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와 주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를 완충하기 위해서 디스크 캐시라는 이 캐시 메모리라는 것을 일부 사용하기도 하고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하는 것에 비유를 해볼 거예요. 이 CPU 레지스터가 내 책상이라고 가정하고 메인 메모리라는 것이 도서관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현재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와서 내 책상 위에 놓고 공부를 하면 될 거예요. 자, 하지만 내가 많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부를 수행한다라고 하더라도 내 책상 위에 모든 도서관의 책들을 다 갖다 놓을 순 없잖아요. 따라서 나는 대출 권한이 허용되어진 범위 안에서 책을 대출받아서 내 책상 위에 놓고 공부를 하고 다른 책이 필요한다라고 하면 그 책을 반납하고 또 다른 책을 빌려오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나가면 될 거예요. 다만 이렇게 도서관과 내 책상 위에 책들을 주고받는 일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작은 규모의 책꽂이를 하나 마련해 두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도서관으로부터 대출받아온 책을 지금 당장 필요 없다 하더라도 책꽂이에 꽂아 놓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사용하지 않아서 책상에서 빼내어서 책꽂이로 보낸 그 책이 다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굳이 도서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책꽂이에서 바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을 꽂을 만큼 아주 큰 책꽂이가 나에게 필요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것이죠. 그저 내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책보다는 조금 더 많은 책들을 꽂을 수 있을 정도의 책꽂이면 아마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듀얼 코어 시스템에서 메모리 계층 구조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내 보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CPU 코어에는 그 자신의 저장 공간인 레지스터들이 따로따로 구성이 되고 있고 현재 시스템 내의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가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을 거예요. CPU 레지스터에 비해서 주기억 장치는 엄청 느린 그런 장치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CPU는 많은 명령과 데이터를 빈번하게 메인 메모리로부터 가져와서 처리해주고 그 결과를 다시 메인 메모리에 저장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 일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의 완충 버퍼 역할을 수행을 해줄 수 있는 캐시 메모리라는 것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캐시 메모리는 얼마나 CPU 레지스터에 가깝냐의 기준에 따라서 레벨 1 캐시, 레벨 2 캐시, 또 레벨 3 캐시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의 캐시들을 둘 수 있는데 전체적인 피라미드 구조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레벨 1 캐시가 레벨 3 캐시보다 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하지만 좀 더 소량의 메모리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캐시가 될 것이에요. 듀얼 코어 시스템이다 라고 했을 때 레벨 1 캐시와 레벨 2 캐시 같은 경우는 각각의 CPU 코어마다 따로따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반해서 현재 레벨 3 캐시는 현재 시스템 내에서 이 두 개의 CPU 코어가 사용하는 모든 명령과 데이터들을 캐시잉하고 있는 시스템 전체적인 캐시 메모리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저장 장치의 용량이 더 증가되어질 것이고 하지만 속도는 좀 더 느린 메모리들을 사용을 하게 되어져서 좀 더 바이트당 저장 단가를 값싸게 구성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는 환경을 살펴보면 현재 시스템 내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저장되어지는 보조기억 장치 내에 파일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여러 개의 실행 파일과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보조기억 장치에서 우리는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아서 특정 실행 파일을 실행하는 처리들을 수행을 하게 되어지면 그 실행 파일의 내용은 하나의 프로세스 형태로 주기억 장치에 탑재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실행 파일의 내용이 그대로 메모리에 탑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실행 파일의 내용을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힙 영역, 스택 영역에 따라서 펼쳐놔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창고에 물건을 보관할 때와
보관되어져 있는 물건을 작업장으로 끄집어내어서 일할 때 펼쳐놓을 때와는 그 보관 형태, 저장 형태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기억장치에 적절하게 프로세스 형태로 펼쳐놔진 프로세스는 현재 CPU에 의해서 CPU의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리키는 첫 번째 문장부터 하나씩 수행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자, 이때 주기억장치에 탑재되어진 프로세스의 내용들을 CPU 레지스터로 가져오는 일을 수행을 하고자 했을 때 기본적으로 현재 CPU가 필요로 하는 하나의 명령만 가져올 수도 있지만 보통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질 것이고 또 데이터들도 인접한 데이터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을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프리패치라고 해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일련의 한 덩어리의 블럭들을 시스템의 캐시를 통해 가지고서 CPU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메모리로부터 읽어드린 한 블럭은 캐시의 특정 슬롯에다가 탑재를 해주고 그 캐시 특정 슬롯에 있는 값 중에서 현재 CPU가 필요로 하는 값을 해당하는 CPU 코어에게 전달해주는, 역시 그 전달되어지는 값은 각 코어에 할당되어 있는 캐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연산에 사용되어질 특정 레지스터에 저장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코어 내에서 다시 이 내용이 필요하러 한다라고 하면 굳이 메인 메모리로부터 또 가져오는 일을 처리할 필요 없이 레벨 1 캐시나 레벨 2 캐시를 통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이 캐시의 용량은 이 캐시 용량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이 캐시 메모리의 내용들이 모두 다 대체되어져서 현재 내가 직전에 사용했던 특정 부분들을 접근하고자 했을 때 캐시 메모리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한 단계 낮은 캐시로부터 찾고자 하는 내용들이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존재한다라고 하면 다시 가져올 수 있으면 될 것이고, 그 한 단계 낮은 레벨의 캐시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 비로소 주기억 장치로부터 가져오는 방법을 취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메모리 계층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메모리들에 대한 특성들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CPU 레지스터는 그 용량이 굉장히 작아요. 각각의 시스템마다 조금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대략 한 8개에서 30개 정도의 레지스터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하지만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가장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저장 장치가 될 것이에요. 다만 이런 CPU 레지스터에는 그저 몇 개의 명령과 몇 개의 데이터밖에는 저장할 수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면서 필요한 모든 명령과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메인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것이고, 최근에는 각 시스템에 따라 최소 4GB에서 많게는 16GB나 32GB 이상의 메인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메인 메모리는 DRAM이라는 다이나믹 램이라는 캐패시터 충방전 회로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반도체 소자를 사용을 하고 있죠. 반면에 중간 단계에 있는 이런 캐시 메모리들은 DRAM보다는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이 플립플롭이라는 논리 소자를 이용한 스태틱 램을 통해 가지고서 현재 DRAM보다는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하지만 고가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탑재하지는 못하고 수십 킬로바이트에서 수 메가바이트 정도의 용량을 갖는 캐시 메모리들을 여러 단계 계층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내가 도서관에서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빌려온다라고 해서 꼭 우리 집에 도서관에 있는 모든 장소를 포함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책꽂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었어요. 다양한 책을 빌려올 수 있지만 다양한 책을 상시 봐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내가 관심이 있는 책들을 일부 빌려와서 꽂아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용량의 책꽂이만 있다 하더라도 책꽂이가 없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도서관을 들락날락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고 나는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낼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반면에 외부 메모리로서 보조기억 장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최근에는 수 테라바이트의 용량들을 담고 있을 것이에요. 보통 하드디스크와 같은 자기적인 성질을 통해서 정보를 저장하거나 혹은 플래시 메모리라고 해서 반도체 특징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장 장치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만 앞서서 봤던 램이라는 저장 장치와 달리 이 플래시 메모리라는 것은
일종의 EEPROM으로서, 즉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정보를 저장하거나 혹은 지울 수 있는 장치로 전원이 차단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다만 램들과 달리 정보를 지운다라는 작업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개별적인 바이트 단위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블럭 단위로밖에 삭제할 수 없고, 또 그 처리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격 장치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그저 보조격 장치의 최근 대안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에도 보면 메인 메모리와 보조격 장치가 따로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기억 장치들을 계층적으로 구성을 했을 때 보면 상대적으로 CPU에 가까운 메모리들은 굉장히 적은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논리적인 근거는 지역성의 원리 혹은 참조의 지역성이라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는 것에 비유했듯이 내가 시험 때가 되어져서 여러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필요하다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내일 운영체제 시험을 본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마도 운영체제 관련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빌려서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도서관에 다양한 많은 책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공부할 때는 그 중에 운영체제와 관련되어진 일부 서적만 빌려올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동안 CPU가 기억장치에 접근되어지는 경향성을 분석을 해보니 어떤 한시적인 시간 동안에는 특정 영역에 집중되어지는 경향이 생긴다라는 것이 바로 참조의 지역성 혹은 지역성의 원리라는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알고 있겠지만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어떤 반복문 같은 경우나 혹은 특정 함수가 반복적으로 호출되어져서 주어진 문장들을 처리하는 일들을 쉽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에요. 또 데이터 측면에서도 어떤 배열과 같은 연관되어진 정보들을 담고 있는 데이터나 또 인덱스 변수 같은 특정 변수들은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장시간 동안 본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명령과 모든 데이터들이 접근이 되어지기는 하겠지만, 어떤 제한되어진 시간 안에서는 특정 영역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캐시 메모리가 주기억 장치만큼의 용량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기억장치인 메모리는 현재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코드와 데이터를 적재해 놓고 CPU와 주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CPU는 메모리에 적재되어진 코드와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형태로 시스템은 운영이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메모리는 여러 프로세스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공유 자원으로서 운영체제는 각각의 프로세스에게 메모리를 적절히 할당하거나 해제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또 운영체제는 각 프로세스의 독립된 공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사용자 코드로부터 커널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의 시스템에 장착되어져 있는 물리적인 메모리 용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위 보조 저장 장치의 일부를 메모리의 확장 영역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가상 메모리 개념을 통해서 설치되어진 물리적인 메모리보다 더 큰 프로세스를 지원하거나 혹은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물리적인 메모리보다 더 많은 양의 프로세스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를 더 향상시켜서 가능하면 더 많은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병행적으로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운영체제는 메모리 관리를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시켜주는 일이 필요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메모리를 관리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 현재 메모리 어디가 사용 중이고 또 어디가 비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 나가야 될 것이에요. 왜? 어떤 하나의 새로운 프로세스를 수행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메모리의 빈 영역에 할당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열심히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내용 일부라도 단 한 바이트라도 겹쳐서 할당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거예요. 그 프로세서도 또 새로운 프로세서도 또 반대로 어떤 특정 메모리 영역이 아무에게도 할당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무도 쓰지 않는 형태로 방치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메모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메모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프로세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공유 자원의 일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항상 이런 공유 자원들을 사용을 할 때에는 공유 자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단 한 바이트라도 좀 아껴서 쓸 수 있는 방법들, 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을 역시 운영체제가 담당을 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메모리의 특정 공간들이 비어 있다라고 하면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어떤 메모리의 빈 공간들에 대한 목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각각의 프로세스에게 할당되어진 공간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줘요? 이미 PCB 블록 내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 외로 빈 영역이 어디 있는지도 따로 관리를 해줌으로써 어떤 새로운 프로세스가 메모리를 요청하게 되면 나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데 메모리 좀 할당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기존에 할당받은 메모리들을 다 검사해봐서 빈 곳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메모리의 프리리스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할당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에요. 그래야지 프로그램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실행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죠. 특히 특정 프로세스가 할당받은 메모리는 쭉 사용되어지다가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서 함부로 접근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되어져야 할 것이요. 또 그 프로세스가 수행을 끝마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할당된 메모리를 반납해서 메모리라는 것도 하나의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면서 시스템으로부터 할당받은 일종의 자원이기 때문에 사용이 끝났으면 항상 반납을 해주어서 다른 프로세스들을 실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할당과 해제에 대한 역할들을 기본적으로 운영체제가 메모리를 관리하는 대표적인 일들이 될 것입니다.